그 커피 한 잔. 누가 준 건지 이름도 없었지만 내 마음을 며칠 동안 따뜻하게 해줬다. 언제가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제 책상 위에 라떼 한 잔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하트도 없이, 오직 정갈한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만 있었죠. 제 시간에 꼭 밥 챙겨 드세요. 처음엔 동료들의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이었죠. 결국 몰래 회의실 유리창 뒤에서 기다렸다가 커피를 놓고 가는 사람을 확인했어요. 그는 우리 팀에서 가장 말이 없는 사람, 그 누구보다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사람, 변규 선배였습니다. 변규 선배는 회사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회색 셔츠, 정장 바지, 단정한 머리, 누구보다 조용하고 업무 이외의 말은 거의 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끝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조용함 뒤에 아주 깊은 온도가 있다는 걸요. 저는 정아, 기획팀 직원이고 선배보다 한 살 많아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눈에 띄는 외모도 없지만 저는 작은 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규 선배가 보여준 그 사소한 다정함들이 저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흔들어 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는 척 밖으로 나갔다가 재빨리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커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돌아서려는 선배를 딱 마주쳤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저 라떼 좋아하는 거 아는 사람 회사에 딱 한 명뿐인데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긁적였어요. 야근하는 사람에겐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좋아해요. 같은 감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보다 더 확실한 마음이 그 조용한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티나지 않게, 과하지 않게 회의 전에 자료를 먼저 건네주고 제가 만든 발표 슬라이드를 살짝 수정해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제가 좋아하는 빵을 책상에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의 배려는 늘 조용했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그가 하루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회사 근처 카페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로 노란 불빛이 드리워지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던 그 공간에서 저는 갑자기 물었어요. 선배는 규칙을 깨보고 싶었던 적 없어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회의 중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서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이 너라면 나는 했을 거야. 저는 멈췄어요. 장난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 그게 그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화려한 첫 만남도 눈부신 키스신도 없이 오직 라떼 한 잔, 조용한 배려, 그리고 진심만으로 사랑이란 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루 끝에 누군가의 조용한 다정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 사이엔 더 이상 감춰야 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비밀은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 주기 싫어서 숨기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변규 선배가 청혼을 했어요. 레스토랑도 반짝이는 조명도 없었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죠. 그저 손수 만든 도시락에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로맨틱한 건 잘 못하지만 평생 나랑 밥 같이 먹어줄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어떤 다이아보다 진심이 더 빛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월 어느 날 밤, 라일락 꽃이 베란다 가득 피던 그날, 선배는 손에 땀이 맺히도록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빚, 전혼, 병?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나 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야. 저는 놀랐지만 말문이 막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보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선배는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부모님 건강검진 결과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두 분의 혈액형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신의 혈액형을 발견했다고요. 그날 이후 10년 넘게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요. 무서웠어. 이걸 말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될까봐, 나를 버릴까봐, 또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그때 보았던 병규 선배는 강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오래 외로웠던 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수천 가지 고민했지만 결국 저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해. 피도 가문도 아닌 진심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그는 또 울었어요. 제가 본 두 번째 눈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벽도 없었어요. 비밀이란 건 서로를 밀어내게도 하지만 같이 껴안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해줘요. 누군가는 궁합이 맞아서 결혼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껴안아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밤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웨딩드레스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인숙씨.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건 드문 일이었기에 남편 병규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익숙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아야, 바쁘겠지만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혹시 아이는 결혼 후 3년쯤 지나서 가져도 될까? 그 말을 듣자 잠시 말이 막혔다. 나는 35. 임신과 출산에 그리 여유로운 나이는 아니었다. 병규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일단 듣자고 하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엄마 생각인데 결혼하고 당장은 부부로서 시간을 좀 더 즐기면 좋겠다는 거야. 나도 아직 할머니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계산된 흐름이 느껴졌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초대하셨다. 정성스레 준비한 한방 삼계탕과 함께 작은 약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다. 이건 몸에 좋은 약이야. 요즘 체력도 많이 떨어질 텐데 이걸 먹으면 조절도 되고 좋아. 하얀색 알약. 그것을 손에 올려놓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나는 아직 임신에 대해 명확하게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이리도 조심스러울까? 그날 밤 병규와 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나만 이상한 걸까?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엄마가 원래 이런 분은 아니었어. 이상한 건 맞아. 병규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섣불리 의심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2주쯤 지나 시어머니께서 회사 근처 카페로 불렀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오후. 커피가 식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산정검사 신청서야. 결혼 전에 한번 받아두면 마음도 편하잖니?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왜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하려 할까? 단순한 걱정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걸까? 며칠 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조금 일찍 도착했다. 기다리는 동안 상담실 근처를 지나는데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가 임신을 쉽게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약으로 좀 조절할 수 있다면 3년 정도만. 내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규와 함께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다. 왜 그러시는 걸까?
나는 시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내 마음, 가족을 만들고 싶은 진심을 담은 긴 편지였다. 하지만 다 쓰고 난 뒤 봉투에 넣지도 못한 채 서랍 속에 접어넣었다.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음 날 다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내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아니다. 그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어떤 말은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마음에 멍이 든다. 그리고 어떤 배려는 누군가의 욕심이 감춰진 포장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묻고 싶다. 정면으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편에서는 이 3년의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진짜 의도, 감춰진 과거, 그리고 무너질 듯한 평온 속 균열.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아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약속도 없고 예고도 없었다. 그저 처음으로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난을 물 주고 계셨다. 내가 나타나자 놀란 눈으로 물었다. 왜 연락도 없이 왔니?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미리 말씀드렸으면 오히려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요. 우리는 부엌에 마주 앉았다. 시어머니는 차를 따랐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그날 어머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살짝 멈췄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곧 차잔을 내려놓고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네가 화날 수도 있지. 하지만 오늘은 제발 엄마 말을 한 번만 끝까지 들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햇살이 그녀의 눈가 주름 위로 내려앉았다. 예전에 엄마가 병규 낳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 출산 후에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 한 번 더 낳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 짐작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아들 하나 더 있어야 한다며 고집하셨어. 엄마는 몰래 수술했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다. 그 뒤로 1년쯤 지나서였나. 갑자기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려오셨어. 아이 엄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는 더는 갈 데가 없다고. 나는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아이는 바로 병규였다. 엄마는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웠어. 차별하지도 않았고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항상 불안했어. 이 아이가 혹시 알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는 알고 있어. 병규가 눈치챈 거. 하지만 아직 물어본 적은 없어. 그런데 네가 나타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그제서야 나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 적대적인 게 아니었다. 다만 오래도록 쌓인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너는 좋은 아이야. 차분하고 다정하고. 엄마는 그런 너를 싫어한 적 없어. 하지만 둘이 아이를 낳게 되면 피는 숨길 수 없잖니. 엄마는 그게 무서웠어. 모든 걸 잃게 될까봐.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손자를 거부한 게 아니라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우리가 아이를 갖겠다고 한다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막을 순 없지. 다만 부탁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을까? 엄마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병규도, 너희 아이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강해 보였던 그 사람이 햇살 아래 작고 작아 보였다. 남의 아이를 내 자식처럼 품고 살아온 세월.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진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온 시간. 그녀는 단지
그 모든 것을 더는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였다. 그날 밤 병규가 물었다. 엄마랑 이야기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들어. 그저 너무 오래 혼자 두려움 속에 계셨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 병규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단지 내 남편이 되고 싶었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너를 닮은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비록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화에서는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천천히 흘러나온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라고 하셨다. 남편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는 단출했다. 미역국, 돼지고기 조림, 간단한 반찬 몇 가지.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되지는 않았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의자들이 느껴졌다. 말하지 못한 과거를 위한 의자, 병규의 친어머니를 위한 의자, 그리고 시어머니 마음속 오래된 두려움을 위한 의자. 식사 후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안 떠나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게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건 어쩌면 어머니 나름의 사과이자 인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내가 작게 말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병규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가 있어서 늘 괜찮았어. 그날 식탁 위엔 거창한 말도, 눈물도,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셈이었다. 어느 초봄 아침,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이건 네가 읽었으면 해. 말없이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내주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 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필체, 수신.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나에게. 짧은 편지였지만 읽는 내내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언젠가 그 아이가 묻는다면 엄마는 누구야? 그땐 이렇게 말해줘. 피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너를 보는 순간 사랑하게 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네가 떠나도 엄마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다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병규가 7살 때 쓴 편지야. 그땐 언젠가 이 아이도 떠날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 애는 남았고 지금은 너를 만나 가족이 되었어.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숨겼어. 하지만 오래 숨길수록 더 무서웠어. 네가 병규를 데려갈까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누구도 데려가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문을 두드릴 뿐이에요. 허락받지 않아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문을 열어줄게. 그 손이 내 손 위에 얹어졌다. 경계도 거리도 사라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세상에는 굳이 들추지 않아도 되는 비밀들이 있다. 그저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것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 집에도 정말 봄이 찾아왔다고 느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맑고 바람이 부드러운 일요일이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다. 우리 다 같이 도시락 싸서 공원에 갈까? 그냥 바람도 쐬고. 나는 놀랐지만 기뻤다. 시어머니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하신 건 처음이었다. 더 놀라운 건 늘 조용하던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행하시겠다는 거였다. 근처 공원은 한산했다. 우리는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어머니가 준비한 김밥과 치킨,
과일을 꺼냈다. 병규는 어머니에게 물을 따라주고 나는 아버지께 반찬을 집어드렸다. 누구도 지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바람 소리와 조용한 미소만이 자리를 채웠다. 식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다. 그리고 나에게 건네셨다.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거다. 너한테 주고 싶다. 열어보니 오래된 금반지 하나. 값비싸진 않았지만 손때에 묻은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넌 이 집 며느리다. 오래전부터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말이 막혔다. 가족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이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나를 처음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 어떤 말보다 오래된 반지 하나가 나를 진짜 가족 안으로 초대한 듯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는 햇빛에 눈을 찌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 나는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첫 사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규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알겠지? 우리 정말 괜찮아지고 있어. 응. 시간이 해결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서로를 다시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그런 거야. 4월. 벚꽃이 현관 앞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심스레 배 위에 손을 올렸다. 그 감각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느낌. 하지만 그 조그만 존재가 우리의 삶을 전부 바꿔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당장 병규에게 말하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저 이 특별한 감정을 조금만 더 나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비밀을 잠시만 더 소중히 품고 싶었을 뿐. 그러다 어느 날 밤, 함께 라면을 먹고 있을 때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나 할 얘기 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 임신했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지 그가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 눈가가 촉촉해진 걸 본 순간 손이 멈췄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화처럼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나한테 이런 기적을 안겨줘서. 며칠 후 우리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눈빛만 보고도 알아챘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부엌으로 데려가 연잎죽이 담긴 통을 건네주셨다. 이거 먹어. 밤에 잘 잘 수 있을 거야. 아침부터 끓였어. 시아버지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하셨다. 새싹 하나가 생기면 뿌리도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격하게 기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가족은 또 한 명의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아가야, 엄마는 아직 너를 본 적도 없고 심장 소리도 듣지 못했고 너의 얼굴도 성별도 몰라. 그런데 너로 인해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 정말 작디작은 새싹이지만 온 가족에게 봄을 데려오고 있단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일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용기를 내게 된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아이는 부담이 아니라 빛이 된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